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인으로 살다가 2번의 파양 끝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미국에서 추방당한 거였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저를 입양했던 양부모의 무지로 인해 저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뒤늦게 저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대학 학비를 모으려고 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식상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인 저의 신원조회를 했고 잠시 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게 그러더군요. 넌 불법 체류자야. 처음엔 경찰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1살 무렵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제가 불법 체류자라뇨. 거기다 다른 미국 아이들과 똑같이 미들스쿨과 하이스쿨까지 졸업하고 대학 입학까지 한 제가요? 하지만 제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경찰은 제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그 순간부터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죠. 경찰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저는 남의 나라에 무단으로 들어와 돈까지 벌고 있는 범법자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수감이 된 후에야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 입양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00년도 이후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그 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아동시민권법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추방당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더군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강제 추방을 당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얼마 뒤 저 역시 그들처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나를 버린 나라로 다시 보내진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 덕에 한국어를 배워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한인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었어요. 친구는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다 교회 신도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한국어를 사용했기에 저는 친구 도움으로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아들을 통해 딱한 제 처지를 들으신 목사님은 제가 외롭지 않도록 가족여행에도 저를 데리고 다니셨고 교회에서 하는 한인 행사에도 늘 불러주셨어요. 제 뿌리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와 역사, 문화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제게 한국의 집밥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셨어요. 양부모한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저를 불러다 늘 밥을 먹이셨거든요. 하도 굶어서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갔던 저는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 된장찌개 등을 먹으며 뼈와 살을 키워나갔죠. 제가 양아버지의 폭력에 참다 못해 집에서 가출을 했을 때도 저를 찾아 나선 건 양부모가 아닌 목사님 가족이었어요. 저에게 꿈을 심어주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도 그분들이죠. 신은 제게 부모는 주지 않으셨지만 부모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가족을 보내주셔서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생이별을 하게 되니 그동안 스스로를 지탱하던 지지대가 무너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친부모님을 찾기로 했죠. 하지만 홀트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들처럼 꽁꽁 숨어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죠. 큰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믿음까지 산산조각이 나자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서 검은머리 미국인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말과 행동은 미국인인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영어를 이용해 밥벌이를 하려고 영어학원을 찾아가 봤지만 하나같이 백인 강사를 원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대학 졸업장이 없던 저로서는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듣기엔
상당히 어눌한 발음도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온 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사촌이 이태원에서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요. 파트타임이기는 하지만 집세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더군요. 그렇게 이태원에 발을 들인 저는 카페와 레스토랑, 펍 등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한 레스토랑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레스토랑의 사장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는 아직도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제가 이력서를 들고 남편의 레스토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남편이 했던 말과 그 눈빛이죠. 아직 한글을 쓰는 게 서툴렀던 저는 자기소개서 대신 말로 제 소개를 했어요. 1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돼서 양부모의 학대 끝에 2번의 파양을 당한 일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목사님 아들과 친구가 되면서 뒤늦게 내 정체성을 찾게 된 것, 그리고 뜻하지 않게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일들까지 마치 영화 줄거리 소개하듯 쭉 얘기했죠. 그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그랬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하더니 순식간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대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쳐다봤지만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닦고 나왔어요. 아, 취직은 물 건너 갔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게에서 한 식구로 지내보자고요.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만 같던 시기에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는 제가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어엿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게 되었죠. 오너 셰프인 남편은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성격은 특히 더 좋았어요. 각종 직업군의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에 찾아왔고 남편은 그 친구들을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의 친구들과 가게 직원이 친구처럼 지내는 일은 흔치 않았겠지만 한국 문화에 젖어있지 않았던 저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남편 가게에 들어온 지 1년쯤 지나자 남편 친구들은 다 제 친구가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남편이 제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 친구들은 우리 둘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일부러 저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군요. 오너와 직원에서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3년 가까이 사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게 서프라이즈 청혼을 했고 이듬해 5월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그 전에 시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요. 부모님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상 말씀은 드리고 해야겠지. 아마 별탈 없이 허락해 주실 거야. 왜? 우리 부모님 만나려니까 걱정돼? 아무래도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가족도 없고 자기도 알다시피 입양아 출신이잖아. 게다가 미국에서는 추방까지 당했고 말이야.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왜 남이 한 잘못 때문에 자기가 기죽고 주눅 들어야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살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당당해지려고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갈 때만 해도 시부모님만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까지 와 있더라고요. 장남인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은 먼저 결혼을 해서 유치원생 딸까지 두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죠. 저보다도 나이가 5살 많은 동서는 저를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았어요.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올 무렵 시동생과 함께 가게에 찾아와서도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러더군요.
아주버님도 그렇지. 수준 떨어지게 하필 가게 직원이랑 결혼을 한대. 저 여자 대학은 나왔대? 무료남 안 하겠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면 이런 데서 서빙이나 하고 있겠어? 아, 격 떨어지게. 저런 걸 형님으로 모셔야 되다니 내 인생이 불쌍하다. 여보, 우리가 나서서 이 결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저 여자랑 동서지간으로 못 지내. 못 지낼 건 또 뭐야? 형이 택한 사람이야. 자기랑 살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야. 그냥 순리에 따라.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시동생의 만류에도 동서는 끝까지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까지도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제 학벌을 운운하면서요.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 나오긴 했어요? 아니요, 대학은 못 나왔습니다. 그럼 고졸이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도 안 좋은 데 나왔나 보네. 실업계 나온 거예요? 동서의 질문에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는 미리 제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시동생과 동서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부잣집 외동딸로 자란 동서는 남의 사정을 헤아려 줄 정도로 아량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 드는 사람이었죠. 그걸 잘 아시는 아버님이 제 출신은 작은 아들 내외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어머님은 그 얘긴 그만하라고 하시며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한번 꼬투리를 잡은 동서는 쉽게 물러서려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신 고등학교도 제대로 대답 못하자 분명 그게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는지 화장실까지 저를 쫓아와 집요하게 물어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긴 한 거예요? 설마 중졸은 아니죠? 그때 저는 졸업장이 있냐는 말이 졸업을 했냐는 말과 같은 의미인지 몰랐던 터라 당장 수중에 졸업장이 없으니까 졸업장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바람에 오해가 생긴 거죠. 얼떨결에 동서한테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오해 때문인지 동서는 저를 되게 무시했어요. 말끝마다 형님은 모르겠지만 이라거나 내가 하는 말 이해는 해요? 라면서 면박을 주곤 했거든요. 거기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자기 남편한테 영어로 제 흉을 보더라고요. 따질까 하다가 모른 척 해줬더니 진짜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툭하면 그런 짓을 했어요. 시동생은 여자들 문제에 끼기 싫다며 자기 아내가 하는 험담을 그저 흘려듣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동서를 조용히 불러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해줄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한테까지 영어로 제 험담을 하는 걸 듣고는 하도 얄미워서 그냥 말 안 해줬어요. 조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영어를 꽤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에 써먹다니 고약한 엄마죠. 조카는 자기 엄마가 왜 큰엄마 험담을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애한테 영어로 그러지 뭐해요. 괜찮아. 큰엄마는 영어 못 알아들어. 큰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엄청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큰엄마 있을 때는 엄마랑 영어로 말하자. 큰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게. 참 못됐죠. 나이 먹은 어른이 애한테 나쁜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자기 애한테 그런 짓은 가르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런 인간한테는 잘못된 걸 고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쭉 저러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이나 실컷 먹으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런 동서가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은근히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조카가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특정 발음을 잘못 발음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옆에 동서도 없겠다. 제가 가서 살짝 발음 교정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조카가 놀라더라고요. 큰엄마, 영어 할 줄 알아?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조카는 비밀이라는 말에 들떠서는 새끼손가락까지 걸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그걸 본 거예요. 형님, 지금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애 영어 공부하는데 왜 방해하냐고요? 이건 완전 미친 또라이 아냐? 은비, 태블릿 들고 방으로 들어가.
조카는 서슬퍼런 지 엄마 얼굴에 잔뜩 얼어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애가 들어가고 나자 동서는 소매까지 걷어붙이고는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형님 해주니까 뭐라도 된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발 분수 좀 알고 까불어. 동서, 난 그냥 은비가 단어 발음을 잘 못하길래 고쳐준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게 진짜 웃기네? 야, 니 깎게 뭔데 내 딸 공부하는데 옆에서 훈계질이야. 니가 알면 영어를 뭘 안다고. 가짜않게 발음을 고쳐줘? 너 토익 몇 점이야? 토익이 뭔지 알긴 하니? 아주버님이 사람이 착해서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 결혼까지 했나 몰라도 난 너 형님으로 인정 안 해. 막말로 네가 어디서 모아먹 굴러먹던 앤지 알게 뭐야? 부모도 없다며. 그런 주제에 어디서 대먹지 않게 꼴값이냐고. 운 좋게 남자 안 홀려서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닥치고 조용히 살란 말이야.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때였어요. 시동생과 함께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재수씨가 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하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꼴에 우리 은비 영어 발음 가지고 트집을 잡지 뭐예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인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동서는 두 눈이 커져서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렴한 영어 실력으로 제 욕을 했던 게 떠올라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라고요. 동서, 실은 나 그동안 다 알아들었어. 동서가 서방님이랑 은비한테 영어로 내 흉보는 거 말이야. 진작 얘기할까 했는데 나도 심술이 나서 말 않고 있었어. 그러자 그동안 자기 아내가 형수 욕을 하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시동생도 얼굴이 벌개졌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아챈 남편은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너도 그렇고 재수씨도 그렇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칼이나 총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지. 아버지가 왜 너희 부부한테 내 아내 얘기를 비밀로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다. 둘 다 인간이 덜 된 걸 아버지는 아셨던 거지. 긴 말할 필요 없고 앞으로는 따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부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다면 더는 너희 부부 얼굴 보고 살기 싫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동생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얼굴로 정명만 응시한 채 운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맞는 게 아닌가 미안했어요. 그냥 처음에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 끝냈으면 형제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다시 공부해볼 생각 없어? 원한다면 내가 대학 보내줄게.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당신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 싫어.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들이 당신을 몰라주면 당신 스스로 당신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잖아.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줄게. 이번에도 남편은 저를 울렸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남자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은인이자 버팀목이었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마케팅 공부를 끝마치고 싶었던 터라 다시 준비해서 모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돈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했지만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이어야죠. 그래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생 중 하나가 주말인데도 제게 전화해 발음 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귀찮기는 했지만 평소 영어 공부에 열의가 있는 친구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도와주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통화상으로는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정확한 발음을 짚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도 못해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해서 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발음 교정을 해주었죠. 그걸 본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슬쩍 그러더라고요. 나 어릴 땐 땡땡 영어라고 있었는데 아침에 선생님이 전화해서 문장 연습을 시켜주곤 했었어. 그때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발음 교정이 잘 됐었을 텐데 아쉽네.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통화하면서 공부하기 좋겠어. 남편의 그 말에 아이디어를 얻은 저는 동영상 전화 수업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교수님들께 조언을 받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사업 경험도 하나 없는 저한테 선뜻 자금을 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줬겠지만 제 사업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국에도 미국의 고펀드 같은 펀딩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펀드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부족한 액수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영어 교육 사업은 차츰차츰 수요가 늘어나서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꽤 튼실한 사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보다 나를 버린 두 나라의 언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해 성공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부수적으로 생각지 못한 복수까지 하게 됐지 뭡니까? 오래전 제 학벌을 들먹이며 저를 괴롭혔던 동서가 제 회사로 찾아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하지 뭐예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와 연락도 끊고 살아왔는데 그 사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잘 살던 친정이 망한 데다가 동서가 시동생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주식까지 상장 폐지되자 그 돈을 막느라 카드로 내 사채까지 빌려 쓴 모양이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시동생이 이혼을 요구했고 동서는 할 수 없이 딸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빚을 혼자 떠안은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문제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었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용돈 한번 벌어본 적이 없는 동서는 이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돈만 끌어다 메꾸곤 했는데 이제 더는 끌었을 돈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딸아이와 통화하던 중 제가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빌리러 찾아온 거였죠. 동서, 돈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어? 당연하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님 돈 꼭 갚을게요. 담보가 필요하면 땅 문서 맡길게요. 이거 당장은 팔기 힘든 땅이지만 앞으로 몇 년 뒤면 분명히 10배 이상 오를 땅이에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땅은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신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담보로 받고 딱 1억만 빌려주세요. 네? 땅이야 팔려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보다 동서가 말하는 무슨 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 건데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 아니면 단 1원도 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 동서한테 계획이 있어 없어? 그러자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했지만 불쌍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한때 동서한테 받은 수모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사람한테까지 와서 무릎을 꿇는 걸 보니 더는 복수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순순히 돈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돈을 받으면 바로 얼굴색 바꿀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인 회생 신청부터 하라고 했어요. 매달 나가야 할 이자는 대신 내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복사와 비품구비, 잔심부름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무 보조를 맡으라고요. 만약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자 지급은 끊을 거라고 말이에요. 거기다 시급에 비해 많이 지급된 이자는 땅의 지분으로 회수하겠다고요. 그동안 고개 빳빳이 들고 사람 무시하며 살아온 동서는 금방이라도 싫다고 소리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자기한테 돈을 빌려줄 곳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싫다는 말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제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요. 남편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 밑에 데리고 있는 게 진정한 복수다 싶어서 데리고 있을 생각입니다. 땅이 안 팔려서 돈 떼이면 어쩌냐고요?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제가 받은 도움 동서한테 갚는 셈 치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버려졌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멋진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사업으로 성공하게 된 것처럼 평생 안 변할 것 같던 동서도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게 될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일상의 기적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하고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대형 빌딩의 입점해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위층에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바로 그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죠. 손님 중에서 널리고 널렸던 게 학원 수강생이었지만 남편이 유독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네요. 첫 번째는 남편이 카페 근무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서였죠. 크로스백 메고 모자 자주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알았어요. 음료를 주문할 때도 음료를 가지고 갈 때도 근무자들한테 꼭 환하게 웃어주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꼬박꼬박 했던 남편이기에 다들 좋아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남편이 학원을 오가는 길에 카페를 들려 음료를 사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늘 저와 시선이 오래 마주쳤기 때문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남편은 꼭 제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뇌리에 박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만 하지 않고 음료를 받으면서 다른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알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 이제 3개월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 제가 여기 위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데요. 2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부터 여기서 일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 일을 능숙하게 잘하시길래 얼마나 일하셨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횡설수설하면서 되게 수줍어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타임에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인력이 저였거든요. 저는 업무 습득의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근무자들이 저보다 당연히 능숙했어요. 딱 보기에도 숙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이거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도끼병 환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정도였는데 바로 며칠 뒤에 건수가 생겼죠. 음료를 받던 남편이 저한테 머뭇거리는 기색으로 물어보더군요. 저 혹시 실례지만 여기서 계속 알바하시는 건가요? 왜요? 여기 알바 자리가 탐나서 그러시는 거면 저희 매니저님한테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주 뵙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해져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재미있긴 한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돈이 좀 되는 일을 해야 하는 때라서. 아마 다른 일 찾으면 여기는 곧 그만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마침 수강 기간이 끝나가는데 저희 둘 다 이 건물을 떠나겠네요. 아, 저는 마침 그 아르바이트를 언제까지 더 해야 하나를 두고 고민하던 참이었기에 남편의 질문에 솔직히 말을 해주고 말았어요. 남편은 카페의 모든 근무자들에게 친절했고 카페에서 마주친 모든 학원 수강생들에게도 잘 웃어주었으나 요상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건 저한테 그러는 게 유일했죠. 저는 남편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은근한 확신을 지으면서 며칠 뒤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여기서 직원이 되는 바람에 계속 다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란 표정이 되었고 그 이튿날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수강기간 끝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고 3개월 더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남은 걸 착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용기를 내어서 가장 친했던 근무자 2명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둘 다 그 손님이 너 좋아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고백했어요. 마침 아이스 모카를 시켰길래
그 위에다 휘핑크림을 마치 산처럼 높이 쌓아 주었습니다. 초코 시럽으로 하트도 그려줬고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드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꼭 그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자기한테 연락처 줄 수 있냐고 하길래 냉큼 쪽지를 건네줬어요. 제 번호 따위 진작에 적어서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금세 사귀게 되었죠. 풋풋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된 연애인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솔직히 좀 망설여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남편이 저랑 동갑내기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카페 근무자들도 거의 남편의 나이를 그렇게 추정했었고요. 나이 차이가 나봤자 위나 아래로 1살 차이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보다 4살이나 연상이었네요. 취업 앞두고 스펙 쌓느라고 어학원 다니는 거랬어요. 자격증도 많이 따뒀고 어학원은 사실 반쯤은 잉여 시간 채우려고 다니는 거라 하였죠. 속으로 충격받았어요. 저는 남편이 아직 대학생이고 휴학을 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23, 남편이 27이었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 절세 동안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긴 했으나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의 연애니까 뭐 있겠나 싶어서 그냥 잘 사귀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부담 하나도 없이 재미있게 사귀어 보자는 게 저희 다짐이었죠. 제가 가식을 부릴 이유도 없었기에 남편한테 금세 저의 본 모습을 까보일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거나 말거나 에헤라디야 즐겁게 연애나 해보련다 하고 만난 건데 기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염원했던 취업에 성공했고 그 곁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 첫 직장에서 1년을 다닌 끝에 이직을 했고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해서 제가 엄청 축하해 줬었죠. 그런데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달라졌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혼자 사색에 잠겨 있고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딴 생각으로 몰두한 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었죠. 이 자식이 사회생활 짬이 쌓이고 이제 30 목전이니까 나 같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진지한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설 때가 된 모양이구나. 제가 그런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별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요즘 들어서 미래에 대해 많이 진지해진 것 같아. 슬슬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 그렇구나. 내가 옆에서 봐도 오빠가 그런 것 같았어. 이제 좋은 직장도 있고 나이도 30 되는데 늘 마음이 지금 같을 수 없겠구나 싶었어. 나를 꿰뚫어보고 있었구나. 역시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건데 우리 슬슬 결혼하지 않을래? 우리 결혼 얘기 나눠볼 때도 됐잖아.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남편이 절세 동안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순간보다도 저는 몇 배로 충격받았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속마음대로 말하고 말았죠. 오빠, 내가 저번에 나 고아라고 말을 안 했던가? 술 마시다가 말해서 오빠가 우리 했던 대화 내용을 다 까먹은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고아이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너한테 진심이야. 너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내내 생각해왔고 요즘 들어서는 그 생각에 확신까지 더해졌어. 저는 고아였는데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애당초 진지한 연애 따윈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거운 추억 쌓고 싶어서 만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 배경 특성상 누군가를 욕심낼 처지가 아니라서요. 남편은 저랑 달리 멀쩡히 양친이 살아계셨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집에서는 장남입니다. 원래는 집이 엄청 잘 사는 편이었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재산이 날아갔었대요. 그 힘들고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남편은 부모님의 기대와 투자를 모두 받는 자식이었기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남편은 스카이 바로 아랫등급이라고 쳐주는 대학을 나왔답니다. 남편은 외모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 저 일했던 카페에서도 인기가 많았겠죠. 못생겼는데 백날 친절하게 잘 웃어준다고 해서 근무자들이 다 기억하고 좋아했을까요?
생긴 것도 괜찮았고 키까지 큰 편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배경이 허접해도 너무 허접한 저랑 결혼하겠다니 이건 대사건이었답니다. 저는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건만 어느 날 남편이 데이트에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보여주더군요. 뭔가 했더니 자기가 저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저와 결혼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이익과 효율을 논리정연하게 문서로 정리를 해온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더 황당한 건 제가 거기에 홀딱 빠져서 넘어간 것이겠죠. 이래서 제가 남편이랑 죽이 잘 맞았나 봐요. 그런 데서 통하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남편을 있는 힘껏 욕심내보기로요. 이걸 쓰다 보니까 자연스레 옛 순간들을 회상하게 되는데 곱씹을수록 즐거운 남편과의 첫 만남이나 연애 시절이 떠오르는 건 좋지만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이 생각나니까 입에 쓴웃음이 그려지네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 아들 여자친구 얼굴에 물 뿌리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상황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천에 고아라고? 게다가 대학을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런 먹다 뱉은 개뼈다귀 같은 게 굴러들어온 거야? 시어머니는 입에 개거품을 무시며 필사적으로 저를 반대하셨어요. 게다가 마침 시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발을 다치시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신 때였거든요. 치사하게 이런 식의 노려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냐며 시어머니는 무척 괘씸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타이밍 잘 잡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냐며 저희를 오해하신 거였죠.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고자 열심히 어필을 했었어요. 좋은 며느리, 똑 부러지는 며느리 되어 보이겠다고 진심을 담아 호소했지만 제가 그럴수록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이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 그렇다고 쳐보자. 여자에 빠지면 원래 답도 없이 눈 돌아가는 게 남자들이니까. 고아에다가 못 베어먹은 자기보다 어린 여자애한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동정심을 가졌겠니? 불쌍해서 자기가 보살펴주고 싶었겠지.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말이야. 안 그러니?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오빠가 너무 착해서 동정심도 많고 속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 사랑받는지 그거 물어봤니? 아유, 두야. 우리 아들은 그렇다 치는데 너는 뭐냐고. 내가 지금 그거 묻는 거잖아. 너는 무슨 배짱으로 뻔뻔스럽게 이 결혼을 하겠다고 설쳐? 쥐뿔도 없는 게 어디 감히 명함을 들이미냐고? 뻔뻔스러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설친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노력하다 보니 그랬나 봐요. 아, 그리고 저는 명함이 없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점장님만 명함이 나와서요. 저는 열심히 시어머니께 예의를 차려봤지만 역효과가 난 것인지 시어머니는 결국 뒷목을 세게 잡으신 채 뒤로 넘어가셨어요. 뭐 저딴 게 있냐면서 저를 향해 이를 바득바득 가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역효과의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시어머니께서 일단 뒤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면서 뒤로 물러나시되 대신에 자신의 쫄병을 앞으로 내세우셨어요. 그건 바로 시댁의 금지옥엽이자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였답니다. 시누이는 자칭 시댁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그렇게 표현한 적 없고 시누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주장했네요. 시댁의 가세가 확 기울고 어렵게 살았을 때 남편만 기대와 투자를 받아서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독서실도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게 없어서 방치됐었대요. 정말 암울했던 학창시절이라며 시누이가 회상을 하길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만약 시누이한테 공부 재능이 있었다면 시부모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주셨을 거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명문대 출신인데다 집안도 브레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남편이 그쪽 머리를 받았나 봐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영 그런 게 없으신데 시누이가 외탁을 한 모양이었고요. 시누이가 자기 엄마 대신 저를 해치우러 등장했을 때 어떻게 굴었는지 아세요? 펑펑 울었어요. 저한테 이런저런 훈계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는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본심을 드러냈고요. 고학년 주제에, 그리고 후진 전문대 나온 주제에 나는 서울에 그런 대학 있는 줄도 몰랐어. 장난하냐? 그런 데는 안 나오는 게 낫겠다. 학비라도 저렴했나 보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비가 참 저렴한 곳이었다고 그랬더니 신우이가 약이 올라서 더 울었었네요. 저 같은 게 자기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는 게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눈물이 나온대요. 양심이 있으면 제발 사라져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소리 질렀었죠. 저 언니,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언니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언니? 야, 호칭 똑바로 불러. 언니 말고 나한테 아가씨라고 해야지. 너 우리 오빠랑 결혼 안 하고 싶니? 아가씨라고 해봐 얼른. 네? 아, 네 아가씨. 앞으로는 아가씨라고 그럼 부를게요. 어머,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네가 왠지 내 시녀 같다. 그럼 나는 이제 나만의 전속 시녀가 생기는 셈인가? 혼자 울다가 웃다가 뭔 정신병자인 줄 알았네요. 결혼 극구 반대라고 하더니 아가씨 소리를 듣는 건 좋다면서 저를 시녀로 부리고 싶다며 혼자 헛소리 하더군요. 신우이는 알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좀 당했었대요. 그런데 집안 정황상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참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남편을 통해 그걸 알게 된 저는 괜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신우이한테 잘해주고자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신우이랑 자매처럼 지내보고 싶단 꿈을 품었죠. 네, 아시겠지만 그건 아주 헛된 꿈이었답니다. 그 운몽도 그것보단 허무한 꿈은 아니었을 거예요. 잘해주려고 들수록 신우이는 저를 만만한 호구로 보더군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시아버지께서 가타부타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결혼시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시며 붕괴하셨어요. 저게 불려씨가 따로 없구나. 몰래 병문안 갔다 온 것도 기야말 일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알랑방귀를 꼈길래 그 일을 설득시킨 거야. 저런 천혜의 불려씨를 내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니? 우리 아들이 눈에 뭐가 씌었길래 저딴 것 하고 결혼하겠다고 난린지. 남편이 같이 병문안 가자 그래서 딱 한 번 다녀왔던 것 뿐이건만 시어머니의 확대 해석은 놀라웠네요. 그리고 제가 불려시면 신우이는 뭔가요? 하염여시, 마그마여시라도 될까요? 사람을 얼마나 살살 약올리면서 말을 못되게 하는지 몰랐어요. 피부가 그 정도로 하얀 사람은 두부 같아 보인다는 소리 자주 듣는다던데? 아, 네 맞아요 아가씨. 저도 그래서 두부 같다는 말 꽤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그럴 리가. 내가 보기에 너는 두부가 아니라 백숙같이 생겨서 내가 그 말 해주려고 한 건데 아니다. 백숙도 아니고 생닭 같아. 사람 면전에 대고 왜 그딴 소리는 하는 건지 모전 여전인가 봐요. 자기 엄마랑 이런 기질 가진 게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한때는 저를 이렇게 호출하셨거든요. 천치, 천치 어디냐? 얼른 이리 와봐라. 천재 아니고 천치, 빨랑 안 와? 바보 천치라고 할 때 그 천치요. 저한테 항상 천재 아니고 천치라고 말장난까지 부리시면서 저를 우습게 여겼어요. 요리하려면 마늘은 무조건 많이 쟁여놔야 한다고 마늘 주시겠다고 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가봤다가 마늘 한 포대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는지 저한테 그거 다 까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거나 말거나 할 새도 없이 큰 그릇에다가 물 받아서 마늘을 부어버리시더라고요. 물에 불리면 마늘이 잘 까진다고요. 물에 젖어버린 걸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날은 결국 점심때 갔다가 해가 떨어지도록 마늘만 까다가 왔어요. 천재 아니고 천치야? 우리 천치 며느리가 설마 하니 마늘 까는 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에이 엄마, 단순 노동인데 그건 할 수 있겠지. 저것도 못하면 며느리 자격 실격 아니야? 그런데 아직은 능숙하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시켜줘야겠다. 저는 부엌에서 내도록 마늘과 씨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었죠.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고완년이라
부엌 살림 보고 배운 게 없다라는 대목도 얼핏 들려왔었는데 솔직히 그때 눈물이 좀 났어요. 마늘이 맵다는 걸 핑계를 대고 눈물을 훔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젖어 있는 거 뻔히 봤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시고 껍질 똑바로 안 깠다고 주먹으로 제 머리에 꿀밥 먹이셨던 시어머니. 그날 진짜 인내심 체험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워낙 강한 편에 속해서요. 시누이가 저한테 자기 심부름까지 시키며 진짜로 저를 시녀처럼 부리기도 했는데 그것마저 참고 넘길 정도는 되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아예요. 어렸을 때의 일들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도 가난을 이유로 부모님을 대신해서 친척분이 저를 키워주셨었고요. 그랬다가 친척분의 그 집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그 바람에 다시 부모님한테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버려졌죠. 저는 하루아침에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부모님도 한쪽은 제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집이 가난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개판 콩가루였나 봐요. 아주 기억 못할 나이까지는 아니었건만 보육원에서 들은 바로는 정신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제가 과거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였어요. 상처 많은 아이들이 모인 보육원에서 아름답고 동화 같은 일만 있었겠나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슬프게도 별꼴을 다 보고 자랐답니다. 제가 몸담았던 보육원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 갈래로 결과가 나뉘었어요. 내면의 상처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운 외곽내유 인간이 되거나 악바리 근성과 강한 생활력으로 질기디 질긴 인간이 되거나 저는 아무래도 후자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돈 번다고 무척 바빴거든요. 덕분에 저는 사각지대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온갖 시집살이는 다 당했었죠. 그 언젠가 인터넷에서 시무한테 수저로 머리 맞았다는 화제의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수저요? 저는 국자로 맞았습니다. 사유요? 국 풀 때 건더기랑 국물을 비율 좋게 못 떴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제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했어요. 제가 다 예상한 뒤에도 걷자고 선택한 가시밭길 책임지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남편은 제 기준에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모친과 누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안타까웠을 따름이었네요. 근데 국자로 맞은 건 그렇다 치는데 좀 억울한 걸로 맞은 일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했거든요. 가끔 빵 한두 개씩 가져왔는데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시누이가 이따금씩 와서 그거 수거해 갔어요. 처음에는 호의였는데 계속되니까 진짜 권리인 줄 알더군요. 시누이가 저한테 야, 냉동실에 빵 좀 모였냐? 지금 몇 개 있냐?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날리기까지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참겠는데 나중에는 투정까지 부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이딴 단팥빵만 가져오냐? 내가 빵 가져가는 게 얄미워서 일부러 팥빵 가져오는 거지. 내가 저번에 페이스트리 같은 것 좀 가져오라 그랬잖아. 너 내 말이 우스워? 단팥빵? 누가 처먹는다고 자꾸 가져오는 거야? 단팥빵이 워낙 인기라서 많이 만들다 보니 수량이 매장에서 많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인기 많은 빵이에요. 인기 많은 빵? 야, 거짓말 좀 하지 마. 너는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화법이 사람 열받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 버릇 좀 고쳐, 제발. 그러더니 단팥빵으로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꽝꽝 온 단팥빵이 얼마나 딱딱했는데 아무리 욱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 머리를 때리나요? 저는 시누이한테 꼬박꼬박 아가씨 호칭에 존칭을 썼건만 시누이는 저한테 기본 반말에다가 야야 걸었습니다. 이런 성격 파탄자한테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남자 누군지는 몰라도 유유상종이겠거니 싶었네요. 어느 날은 좀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시누이의 만행을 일렀다가 시어머니께 바로 불려갔어요. 너 정신 안 차리고 사니? 눈치나 염치 중에 하나만 없어야지. 감히 우리 아들하고 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들어. 굴러 들어온 돌멩이 주제 깝치지 말아라. 고아년 받아들여준 집안에 은혜 입었으면 우리한테 잘해야지. 어디서 대도 않게 앵패질이야.
제가 한 행동 중에서 행패질이라고 불릴 만한 게 있는 건지 궁금했으나 저는 그냥 대꾸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네요. 한번 엎을 거면 확 나서는 거고 아닐 거라면 그냥 어설프게 대드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육원에서 익힌 저만의 철칙이었어요. 상대방이 저를 밟을 때 어설프게 꿈틀거리면 상대방은 더 잔인하게 짓밟으려고 들더라고요. 그 발을 치워버릴 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만히 적당히 밟혀주는 게 나았죠. 하지만 언제까지 밟혀줘야 할지 기약이 없어서 심란하던 때에 엄청난 일이 생겨났지 뭔가요? 성격이 파탄난 신우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귄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됐건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시댁에 불려가서 행주 삼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하는 대화를 듣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신우이도 그 남자친구의 배경을 자세히는 모르고 만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이 꽤 살더래요. 그 남자의 집도 유복한 편인데 일가 친척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몇 있는 게 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외삼촌이 공기업 임원이고 또 누구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시라나? 그리고 이건 자세히 나한테 말을 안 해주려고 하던데 느낌상 건물주도 2명 있는 것 같아. 그거 알고 나서부터 내가 눈 돌아가서 미친 듯이 결혼하자고 꼬여낸 거잖아. 근데 상황 보니까 통한 것 같아 엄마. 그치? 잘했어. 역시 우리 딸이 최고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영특할꼬? 거기서 떨떠름해 하거든. 일단은 결혼에 대해 의견도 나눠볼 겸 상견례 자리부터 갖자고 그래봐라. 밥 한 끼 하자고 말이야. 신우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의 남자랑 사귀고 있었다니 놀랄 노짜였네요. 게다가 그 상견례라는 거 정말로 성사되어 버렸어요. 부잣집 남자는 신우이처럼 싸가지 없는 스타일을 좋아하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엿들어 보니까 그 남자 앞에서 내숭 떨고 가식 부리느라 가끔은 숨 막힌다고 신우이가 하소연을 했거든요.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울 남친한테 누나가 있다는 거겠지? 이미 결혼하셨다지만 자기 친정이랑 너무 왕래가 잦으신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 설마 나한테 신우이 짓 하진 않으실 거야. 집이 잘 사는데 설마 교양도 있겠지. 요즘 세상에 신우이 유세 떠는 미친년이 어딨겠어. 신우이가 혼잣말로 한숨을 쉬면서 상견례 이틀 전에 걱정을 하길래 제가 옆에서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 미친년이라는 건 왜 생각 못하고 사는 걸까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봐줬는데 시선을 느낀 신우이가 뜨끔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뭘 봐. 너는 고아잖아. 쥐뿔 아무것도 없는 고아랑 나랑 상황이 같아? 내가 너처럼 당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 기가 막혀서 아, 네 하고는 그냥 말았어요. 상견례에는 원래 남편이랑 저도 참석하기로 했었어요. 상대측 집안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주말에 수원으로 급하게 업무를 가게 된 거예요. 직장 내에서 터진 비상사태라서 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루 전날에 상대측 집안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려줬고요. 신우이가 저한테 고아 티 안 나게 깔끔하게 입고 와라고 단단히 주문을 했기에 저는 잘 차려입고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남편도 없으니 그냥 병풍처럼 앉아있다가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열리는 식당 앞에 도착을 했는데 넌 내리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당연히 그쪽에서 예의상이나마 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럴 텐데 고아년이라고 어떻게 밝히겠니? 쪽팔려서 안 될 일이지. 우리 딸 결혼 앞길 막지 말고 넌 여기에 있어. 그래, 차에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어. 잘 다녀와서 얘기해줄게. 와, 주차 딱 하자마자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저한테 상견례 참석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니까 상대 측 집안에서 그럼 형제 자매 없이 약소하게 모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도 아직 몸이 불편하시니 그냥 편한 자리로 가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저한테 안 알려주고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제대로 저를 엿먹인 겁니다. 가는 길 내내 한마디도 안 했다가 진짜 제대로 뒤통수 얼얼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혼자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식당 앞에서 그냥 서성거렸어요. 정원이 잘 되어 있길래 구경하면서 머리를 좀 식혔죠. 그런데 그때 웬 남성분이 전화를 하면서 안에서 나오시는데
상견례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우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의 부친 되시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쪽을 쳐다보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그분 역시 자꾸 저를 응시하시는 거예요. 괜히 멋쩍어진 저는 그분이 통화를 끝내시자 먼저 인사말이라도 걸어드렸죠. 혹시 상견례 오셨냐면서 신우이 이름 대니까 놀라시면서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저보고 신우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아차 싶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고민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신우이의 새언니 되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척 당황하셨고요. 가족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도착해놓고 밖에 둘 수 있냐며 화를 내셨는데 그 반응에 순간 제 마음이 찡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저에게는 친정이 없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버렸네요. 그러시군요.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면 힘든 일이 많으셨겠네요. 저도 가끔 보육원 봉사를 가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지역의 보육원에서 계셨는지 저에게 문득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숨길 게 없으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렸죠.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척집에 불이 나서 부모님께 돌아갔다 얘기를 하니까 그 대목에서 그분의 표정이 오묘해지시는 거예요. 그때 식당 안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그 남자는 신우이의 남자친구였죠. 아버지, 통화하신다고 나가셔놓고 한참을 안 오셔서 제가 와봤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여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상견례니 뭐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잃어버렸던 내 사촌을 찾은 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딴 되먹지 못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문제냐?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되먹지 못하다니. 그리고 그 사촌 얘기는 10년째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왜 꺼내시는 건지. 말끝을 흐리던 그 남자와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아마 그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라는 가정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믿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죠. 그분이 자기 친척분들한테 연락 돌려서 당시의 상황을 확인받았고요. 제 기억 속 흐릿하게 남아있는 사실들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상견례 따위는 중단된 지 오래였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천치가 저 집안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셨는데 넋이 나가버린 신우이에 비하면 상황이 나았네요. 그 후로 그 집안 사람들과 제가 만나보았고 지냈던 보육원과 연락도 취해보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봤더니 제가 그 집안의 사람이 맞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당시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셨는데 제 안부를 묻는 친척들에게 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대요. 실제로는 먼 지역까지 가서 저를 버리셨던 게 진실일 텐데요. 집에 불이 났던 바람에 저를 다시 엄마에게로 보내셔야 했던 고모께서는 제 실종 소식에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집안의 어른들이 저를 찾아서 오래도록 헤맸었대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과는 달리 애당초 그 지역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헛수고였죠. 엄마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금방 세상을 뜨셨기에 진실은 계속 묻혀 있었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식당 앞에서 진실이 교차되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저는 평생 몰랐던 제 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이었고요. 신우이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뻥 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알아 누우셨죠. 이제 고아라고 안 부르고 천치라고도 안 부를 테니 우리 예쁜 며느라기야. 앞으로 우리랑 잘 지내주겠니? 설마 우리 모른 척하는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 우리 덕분에 네가 가족들을 찾은 셈인데. 시어머니께서 끙끙 앓으시며 저에게 호소를 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쪽을 쳐다도 안 보기로 결심한 후였기에 전혀 안 흔들렸네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그간 저를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남편한테 다 말한 뒤였고요. 놀란 남편이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정말 미안하다면 앞으로 저만 보고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을 홀랑 챙겨서 멀리 이사 갔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기점으로 원래 집이 동쪽이었다면 서쪽으로 와버린 것이죠. 집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한테 재산 주겠다는 친척들이 어디 한둘이었어야죠. 우선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먼 친척 어르신이 소유하고 계셨던 집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살기로 한 거예요. 남편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줬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뭐 저한테 돌아가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애기 태어나면 무보수로 돌봐주겠다,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기는 왜 들먹거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척들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간 사진을 카톡 부사로 해놓은 날에 시누이가 엉엉 우는 이모티콘을 저한테 여러 개 보냈길래 그냥 그때부터는 차단했어요. 제 남편의 가족이니까 솔직히 저렴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는데요. 세상 참 좁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시댁 사람들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그건 꼭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걸 살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